네, 안녕하세요. 저희 충무로 영화제 감독 주관은 DGK와 중구문화재단이 공동 주최로 열리고 있고요. 서울특별시 그리고 서울시 중구 CJ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저희 폐막식 행사를 대신해서요. 폐막 토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1부 영화가 뭐길래 2부 차기작이 안 보여 3부 영화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런 세 가지 한번 주제를 놓고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영화제 공동 조직위원장이고 DGK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민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눌 변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의 여름밤 연출한 윤담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 시리는 복도 만치를 만든 김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연출한 임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영화제가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제 영화를 보신 분도 많고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 방식으로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한 해를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면서 배영주 감독님 모시고 얘기를 듣지 않고는 뭔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특별히 하여튼 모셨고 또 세 분은 그 작년 올해 엄청난 활약을 하셨고 이제 트로피 컬렉터로도 많이 지내셨고 또 세 분이 없었다면 작년 올해 굉장히 한국 영화 이제 허전했을 것 같은데요. 백델데이 못했죠. 감독 조합에서 백델데이 못했어요. 이 세 분 없었으면. 맞습니다. 예. 두 분은 또 프로그램으로도 활동도 하셨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 분 모셨는데요. 소개 좀 작년에 어땠는지 올해 한 해 어땠는지 한번 소회 한번 듣고 싶어요. 그 남의 여름밤이 작년 8월에 개봉을 했는데 사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차기작을 준비해야 될 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쉬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찬시리는 복도만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개봉을 하고 그리고 임선혜 감독님의 69세는 이제 같은 날 개봉을 했었어요. 근데 뭐 크로스 GV라던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었지 막상 이제 그런 자리는 마련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기쁩니다. 네. 그 영화 개봉한 지 1년 정도 된 감독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출연 약속을 한 배우도 아닌데 차기작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말은 듣지 마세요. 무책임하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말은 안 듣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거든. 약간 명절 인사처럼 항상 들었어요. 네. 그냥 차라리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보라 그래. 초희 감독님. 예. 저는 올해 거의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수칙을 제일 잘 지킨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 작년 코로나가 창궐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에 확진자가 한 30명 정도밖에 안 나올 때도 밖에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던 그 작년 3월에 개봉을 해서 저는 빨리 영화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제 개봉보다도 빨리 개봉 일정을 정리하고 얼른 다음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그냥 즐기지 않았어요. 그냥 딱 일정 마무리하고 계속 그러니까 작년부터 집에 처박혔거든요. 지금 굉장히 후회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길이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고 올해 내도록 집에만 있었고 집에서 나온 날을 진짜 손꼽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괜히 그랬어요. 그냥 뛰쳐나가서 뭐라도 할 걸. 앞이 안 보여요. 지금도. 아직 2달 남았는데. 그래서 11월부터 올해는 안 들어갈 게 확실해. 자기자기. 그래서 11월부터 우리 김초희 감독님 마음껏 뛰노시라고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저 이제 나갈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진짜 나갈 겁니다. 네. 네. 네, 저도 올해 거의 집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감독 조합 덕분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일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줌 앞에서 줌 회의하면서 백델데이
네, 많은 감독님들과 항상 회의하고 거의 상반기는 백델데이와 함께 한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인더베 감독님께서 뭐 차기작 얘기하셨는데 저는 막 편집할 때도 미리 빨리 다음 작품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부터 써야지. 그래서 뭐 다음 작품 이렇게 만드는 감독님들이 보통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현실처럼 그게 현실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고민이 연장선이 지금까지 되어 가고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올해 그렇게 좀 재미없게 보낼 뻔도 했었는데 감독님들 조합에서 시키는 일 때문에 감독님들하고 또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덕분에 또 같이 고민도 듣고 얘기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감독 조합 좋은 것 같아요. 그 심사를 같이 했었거든요. 여기 계신 감독님하고 오늘 같이 못한 윤가은 감독님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끝나고 저희 집에서 밤을 새면서 술도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말해보니까 고충이 좀 비슷하고 같이 신세한탄하고 감독들하고 같이 모이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그래서 오기 전에 저희 단톡방이 있거든요. 4명. 윤가은 감독님한테 여기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겠다. 제가 윤가은 감독을 업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고충을 얘기하다가 이런 적도 있어요. 저를 따라서 점을 보러 가자.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 따라서 다 같이 점 보러 간 적 한 번 있거든요. 갔다 왔죠 이미. 갔다 왔고 그리고 계획되어 있고. 요번 마감 끝나면 청주 점 여행도 가기로 했는데. 점괘가 너무 어떻게 유사과학 나왔어요? 모임 점괘요? 다 남자 안 생긴다 뭐 그런. 그거는 점괘일까 굳이?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거. 민규동 감독이 여우회담 2편을 만들고 차기작이 몇 년 만에 나온 거였죠? 저는 6년 만에 나왔어요. 6년 만에 나왔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우회담 2편도 지금에 와서야 뭐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뭐 저 그때 그 영화 너무 좋았어야지. 사실은 그때는 거의 뭐 제한급, 준제한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우회담 1편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다들 그런 기대를 하는 거야. 이번엔 귀신이 거꾸로 서서 뿅뿅뿅 나타날까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뭐랄까 퀴어 성장 영화를 만들어 버려서 그러고서 6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실 때 뭔가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아. 2부에 이제 사실 우리 차기작에 관련된 이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여기서 대충 하자. 차기작이라는 말을 하는 것만큼 비참한 얘기가 어딨니? 사람한테. 저 6년 뒤에 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 진짜 어떻게 살지 나? 저는 그래도 버티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물론 한국이 싫어가지고 그냥 기약 없이 프랑스로 사실 저는 도망갔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 3, 4년 있다 와서 한 3년 정도 방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멘트는 너무 중요한 멘트인 게 저희 감독조합에 한 430명 정도의 감독님들이 있고 사실 가장 큰 소망을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겠지만 제일 큰 소망은 그냥 차기작이에요. 사실 그렇고 영화가 이제 개봉했을 때 감독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서글프게도 다음 작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고의 칭찬인 그 지점이 있어요. 사실 그 지점에서 정말 영화를 보고 그 감상을 얘기할 때 다음 작품 하실 수 있겠네요라고 싸가지 없이 말하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뭐 여러 맥락 속에 이제 가장 이제 가슴을 또 이렇게 좀 건드리는 멘트는 사실은 이제 다음 작품 어렵겠습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그건 이제 말 안 해도 표정 보면 알죠. 그러니까요. 하기가 힘들죠. 그거 진짜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 뭐 이제 그런 멘트들이 좀 있잖아요. 그게 거기 담겨 있죠. 차기작 못하게. 근데 세 분한테 되게 궁금한 게 이번에 심사위원도 같이 하셨으니까. 저는 못했습니다. 예. 네. 스토리업 단편 멘토링 과정에서 세 분 심사 네. 같이 하셨고요. 예. 이번 영화 단편 경쟁에서는 요 두 분이 큐레이션으로 근데 이제 심사하셨고 이런 식으로 뭐 감독조합, 사실 감독조합이 되게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들 계속 모아서 살아 있게 만들어주고 뭔가 그 직업 의식을 구축시킨다는 점에서 되게 고마운 거긴 한데, 그래서 특히 이제 두 분 같은 경우 이제 백델데이 때도 프로그래머를 하셨고 올해 영화들이 좀 달라진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있나요? 올해에 그 백델 영화제 할 때 많이 느꼈는데 그 영화에서 그 여자
주인공 여자 배우가 담배 흡연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꼭 이게 뭐 힘들어서라기보다 그냥 뭐 그냥 길에서 되게 흡연을 하고 뭐 지나간다던가.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없애려고 했다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유달리 되게 좀 여성 캐릭터들의 어떤 범주가 되게 확장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올해 이제 충무로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느끼는 생각인데 되게 안정적이고 길러졌다. 조금 뭔가 새로운 영화들을 발견할 때 그 귀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근데 저보고 만들라고 하면 또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 네. 그러니까 저도 완성도 면에서는 뭐 이제는 뭐 기술적으로든 뭐 뭐든 다 그냥 짧은 상편 영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바로 데뷔를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감독님들 많으셨는데, 근데 저도 감독님 윤다미 감독님 마찬가지로 이 단편이라는 그 포맷이 주는 또 장편에서 할 수 없는 뭔가 단편이니까 가능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갈증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짧으면 개인적으로는 좀 더 관심 있게 봤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이 응축된 뭔가를 어떻게 담아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왜 이렇게 길지라는 생각은 좀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김초희 감독님 그 네 분이서 김초희 감독님 집에서 이제 같이 밤새도록 수다를 떨 때 네. 이제 전 보러 가자 말고 네. 뭔가 재밌었던 얘기 없습니까? 아 이건 정말 어떤 동시대의 영화를 만드는 여성 감독들이 모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다. 뭐 이런 거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난 사실 우리들의 토크보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2시간 정도 시간 내서 얘기 듣고 싶네. 흑역사에 대해서 서로 성토돼야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영화 얘기는 안 했, 그렇게 그냥 조금 힘들다 뭐 그 정도 얘기했고, 자신의 흑역사들을 성토하는, 네. 그걸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너무 그 흑역사여서. 흑역사면. 네. 하지만 여러분들의 차기작을 보면 그게 나오겠죠. 각각의 흑역사가. 네. 예. 근데 중간 중간에 뭐 가끔 이제 단톡방 마치 기다렸단 듯이 누구 한 명이 단톡방에 톡을 한번 딱 올리면 한 잠깐 돌아섰다 보면은 한 50 몇 개가 막 댓글이 달려 있어요. 네, 저희가 같이 하는 한 단톡방에.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너무 외로운 거죠. 글 쓰다가. 그러니까 집중 안 된다 그 한마디에 다들 나도 나도 막 이러고. 근데 감독 조합이 큰일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힘들어 죽겠다고. 네, 사실 이게 우리가 감독이 직업이 감독이라고 우기기에는 정말 가끔가다 영화를 찍고 대부분 이제 직업이 없는 기간으로 지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감독이 뭘까, 나는 감독일까,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 영화제에 참여한 많은 감독님들에게 감독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이제 유치원생이 만약 감독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유치원생이 아저씨 아줌마 뭐 감독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할 거냐? 네, 그 대답을 영상을 한번 볼까요? 아이들이 보는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안내하는 사람?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 아기가 만들어지고 아기가 엄마 품에서 품어지고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아빠와 엄마가 하는 역할처럼 영화를 처음 내고 그거를 품어가면서 만들어가고 그 영화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 유치원에서도 발표회 같은 걸 하잖아요. 거기서 학부모님들한테 만족을 주면서 원생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그 재주를 의미 있게 쓰려고 애쓰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다면 그 선생님에 해당하는 사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사람인데 그 그림을 종이에다가 그려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등에다가 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려서 상상하게 만든 사람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 같이 볼 수 있게 만드는 사람?
역시 똥 아닌가요? 유치원생들한테는 여전히. 그렇다면 재밌는 똥을 만드는 사람. 자신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남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머릿속에서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많은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되니까 그 결정을 하는 사람? 네. 꿈속에서 벌어지는 약간 기상천외한 그런 보이는 것들을 실현시키는 거, 구현시키는 거. 하나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 하나의 세상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네, 우리 딸이 물어봐요 가끔. 우리 딸이 지난 작년에는 촬영할 때 촬영장에 와서 촬영장을 구경하고 나서 감독은 촬영장에서 유일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 딸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하세요? 만약에 유치원생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김초영 감독님? 물어보지도 말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런 알려고도 하지 말고 되려고도 하지 말고. 너 그 나이 땐 이쁘고 좋은 것만 봐도 돼.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 똥이다 이렇게. 애비 저리 가. 뭐 이렇게. 윤서연님 어떠세요? 아이가 근데 있는데. 저는 그 아주 한 아이가 있는데 걔가 4살 때인가 5살 때 그 제 키보드를 막 두드리면서 나 바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막 앉아서 키보드 치는 사람. 네. 윤다미 감독님 어떠세요? 어떻게 대답하실까? 제가 저기 그 영상에 없는 게 그때도 대답을 못해서 안 실렸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잘했죠. 잘했죠. 감독님은 뭐 아이라면 이제 악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연주하는 그런 때 악기를 각각 다룬 사람이 있을 텐데 악기를 안 쥐고 막대기 쥐고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영화 감독이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그냥 지휘하는 사람? 저는 기본적으로 유치원생이 물어보면 대답 안 할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어린 친구들하고 대화를 안 해요. 네, 진짜로. 그래서 아마 대답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네, 안녕 이러고 그냥 갈 것 같고, 어른이 물어보면 아마도 영화 감독은 자기가 뭘 대단한 걸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비슷한 질문일 텐데 이렇게 대답을 보고 질문이 뭐였는지 한번 맞춰볼게요. 역사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제가 만드는 이야기나 캐릭터나 전부 역사에서 끄집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역사가 없으면 글을 한 줄도 못 쓸 것 같은데. 영화를 함께 만드는 사람들. 소통? 커뮤니케이션? 지금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기까지의 모든 것이 버팀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조금만 버티면 돼, 끈기 있게 버텨보자, 이런 말을 좀 속으로 엄청 되새김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버팀과 끈기가 있으니 뭐 자존감도 올라가고 더 높은 곳, 더 먼 곳을 볼 수 있는 반복이 생긴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버팀하고 끈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야기. 스토리. 네. 스토리는 뭔가 삶을 좀 견디게 해주니까. 이게 20대였으면 되게 약간 주저하면서 영화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그거 없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또 생길까?
사랑 혹은 생각 산책. 영화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영화를 공부하고 또 영화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만들고 싶어서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나의 것? 나의 것이요. 나의 것. 그렇죠. 허리가 없으면 내가 아닌. 네. 하여튼 건강이 무조건 연출은 체력이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해요. 김철희 감독님 질문이 뭐였던 것 같아요? 자기를 버티게 해주는 게 뭔가? 그게 질문이 아니 그건가? 허리 없. 저는 김태형 감독 나오기 전까지는 답을 확신하고 있다가 김태형 감독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게 혼돈스러워졌고 제가 저 녀석이 오랜만에 뭘 찍더니 그냥 뇌를 안 거치고 그냥 막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부터. 저 질문이 이제 그것 없이는 자신을 말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것이 없이는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가 있다면 허리. 박지원 감독 대단하네요. 20대 때는 그걸 영화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굳은 결기가 결국 데뷔하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단비 감독은 어때요? 그 단어가 없다면 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영화인 것 같고 이게 그때 넷이 모였을 때 그 술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 그거 찍어놓은 거 없어요? 없어요. 그때도 영화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약간 그때도 이제 그 감독님들한테 서로 이제 영화를 빼고 이제 뭐 어떤 취미나 뭐 이런 게 따로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들 그거를 영화를 제외하고는 뭔가 이렇게 유의미한 대답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근데 좀 그런 욕심은 있어요. 이 영화가 살면서 이렇게 중요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계속. 초희 감독님은? 네, 저도 사실 뭐 왜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영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뭔가 인생에 약간 벼락을 맞는 그 느낌이 들었던 그 5년 전 그 어느 줌에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만든 영화가 찬실이는 복도 만치고 이제 영화 아니고는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니까 딴 것도 잘해야지 했는데 여전히 그것만 매달리는 저를 보면서 사람 참 안 바뀌는구나. 고쳐서 못 쓴다.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러지? 왜 이러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래서 영화가 뭐길래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있고 저기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왜 민기동 감독도 허리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방송 같은 거 녹화를 하면 되게 힘들어하고 너희 둘은 여고괴담 2편 찍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둘 다 허리가 아픈 거야? 저희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감독 2명을 그 숙소에 한 방에 놓고 싱글 침대 둘이 같이 재웠죠. 이불도 하나였고. 됐어요. 네. 그랬구나.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그 영화를 찍으면서 좀 많이 불편한 자세로 영화를 찍었다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좀 일찍 아팠죠, 허리. 사실 저는 그것을 물어보면 저는 통증이라고 얘기할 만큼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통증을 그냥 안고 살고 저랑 같이 공존한다고 할 만큼 같이 안고 사는데요. 뭐 지금 이제 비슷한 상황에 김태형 감독이 많이 따라와 있네요. 저를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순간이 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이제 아마 이 대답과 연결된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영상을 보고 한번 답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뭔가 편지 쓰는 거랑 닮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나의 어떤 부질없는 욕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고 좀 더 재미있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발버둥.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만드는 하나의 강력한 설득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건네는 나만의 귀한 말. 지침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영화를 통해서 삶의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과거를 돌아보는 영화일지라도 이게 우리가 미래의 어떤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현실에서 잠깐이나마 탈출하게 해주는, 해방시켜주는. 삶의 전부라기보다는 그냥 제 삶의 일부인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요. 많이 대리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동고동락, 이 단어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 가끔씩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집안일도 잊어버리고 애도 잊어버리고 몰두할 수 있는 일. 지금 저에게는 사실은 뭔가 되게 건전한 직업 같은 느낌이 가네요. 제가 주어진 소명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주어진 어떤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일을 열심히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나를 기록하고 그때 나를 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작업을 좀 해보니까 여전 그렇게 시끄러우고 괜찮은 거예요. 참 전형적이고 통상적인 질문인데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가 봐요. 이번에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질문이 뭐였을까요? 저요? 저 잠깐 딴 생각했는데 모르겠네. 어떡하지? 자, 임선님. 저기 뭐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저도 지금 잠깐 딴 생각을. 너한테 영화란 뭐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영화란 단어 쓰지 않고 설명해 볼 수 있나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어떻게 봐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태원 감독 말은 듣지 말고 갔어야 돼요. 처음부터 헷갈렸던 쟤 빼고 가자. 담배 감독은 어때요? 영화는 나에게 무엇이다. 야, 이 뻔한 질문을 또 우리가 해야만 하는구나. 사실 영화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한번 설명해 보는 지점을 이제 저희가 물어본 건데요. 사실 그 질문은 넘어가 될 것 같아요. 영화 이렇게 왜 이렇게 영화가 우리의 인생을 혹은 영화라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가를 질문해 볼 때 영화를 봤을 때 우리 그 영화를 잊지 못하게 만드는 거. 왜 영화가 수많은 예술 장르 중에서 가장 죽여주는 예술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매료당한 거 아닐까? 세상엔 죽여주는 그 예술이 많지요. 왜? 근데 그냥 각자 어쩌다 보니 우리가 문학이었으면 돈이 좀 덜 들었을 거고 뭘 쓸 때, 그죠? 또는 그림이었으면 그 문학보다는 좀 돈이 더 들었겠지만 여하튼 영화보다는 덜 들었을 거고 우리는 왜 졸업작품을 만드는 대학교 졸업작품을 만들 때도 돈이 꽤 많이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마땅한 예술 매체일 수도 있고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매료당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잘하고 싶은 거지. 내가 매료당한 거고 나를 매료시켰기 때문에 나도 하고 싶어가 아니라 이왕이면 잘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내가 만든 걸 내가 영화를 보고 매료당했던 것처럼 또 내가 만든 거에도 매료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포기를 못하는 거야. 언젠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막 내가 보면서도 완벽하게 매료당하는. 그래서 내가 막 맞아, 난 영화를 해야 돼. 이게 최고야. 라고 느끼게 만드는데 내 영화야. 저는 어떤 일에 막 집중을,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일이 영화가 지금 어쨌든 확실하구나라고 느끼는 게 배가 안 고파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 병원을 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쁜 감독이 될 수도 있는 타입이죠. 그러니까 나는 배가 안 고프니까 입맛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사실 되게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처음 시작하게 된 어떤, 물론 그 전부터 좋아하긴 했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진짜 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주 짧은 뮤직비디오를 하나 찍어보면서였거든요. 너무너무 신나고 진짜 잠도 안 오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현장에 나가 있는 내가 너무 업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려고 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장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현장 스틸 찍힌 거 보면 되게 살이 쪄 있긴 한데 그건 부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 먹어요. 콘티 작가님 하시던 스텝으로 일하던 시절에는 현장에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감독이 아닌 다른 스텝을 하셔도 그 느낌이 들 거예요. 배가 안 고프고.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원래 감독이 꿈이었는데 그 PD를 하면서 현장 경험을 처음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배도 안 고프고.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근데 지금 바꿀 수는 없고. 우선은 오징어 게임 사실 콘티 작가로 네. 긴 작업을 하셨는데 감독이 아닌 자리에 있을 때는 졸리고 배고프고 그러지 않으세요? 감독만 되면 잠도 안 오고 배도 안 고픈데. 프로덕션 단계니까 뭐 그렇긴 하죠. 뭐 저는 원래 다큐멘터리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편의 다큐멘터리를 9년 동안 만들고 사실은 되게 늦게 충무로에서 극영화 데뷔를 늦게 한 거죠. 극영화 만드는 걸. 근데 촬영 첫날 현장에 갔는데 다큐멘터리는 최대한 많이 모여봤자 8명 이하가 모이거든요. 근데 100명이 넘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는 사람들이 내 영화의 스텝이라면서 우르르 현장에 있는 거야. 누구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제일 먼저 한 일이 화장실 가서 토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견디질 못했고 그 어떤 그 압박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도모하지? 그러니까 적어도 독립영화를 할 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내가 어떤 걸 찍고 싶어 하는지 다 아는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을 거 아니야. 100명이 넘는데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이 이를테면 제가 소위 그 상업영화의 현장에서 느꼈던 첫 감정이었어요. 아, 모르는 사람들과 무언가를 도모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게 되게 저한텐 기이한 경험이었거든요. 버릇 있어요? 민규동 감독님? 현장에 가면 난 이런다. 촬영 첫날, 크랭크인 날 버릇. 저는 그 콘티의 낙서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촬영 크랭크인 날. 네, 뭔가 이제 첫날 그런 징크스가 있죠. 첫날 내가 뭔가 리듬을 못 찾거나 제대로 계획을 완수 못하면 계속 도미노로 힘들어질. 그러니까 이제 첫날 뭔가 완수하기 위해서 뭔가 같은 낙서를 하고 정신을 이제 가다듬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이후로 언제나 크랭크인 날 토해요. 뭐 별거 아니야. 지금 뭐 혹시 있어요? 크랭크인 날 이랬다. 윤다빈 감독. 크랭크인 날 근데 진짜 도망가고 싶어요. 사실 막 저도 현장 체질은 아니고 영화를 하는 게 뭐 언제가 제일 재밌냐 이러면 사실 포스트도 아니고 프리도 아니거든요. 프로덕션도 아니고. 근데 멋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위해서 모인다라는 거. 근데 그게 괜히 나까지 그냥 그 사이에 속해 있는 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그 관객들이 이 배우의 어떤 멋진 모습을 봐주고 막 이럴 때도 되게 좋고. 근데 크랭크 인날에는 다 합이 안 맞잖아요. 이제 다 이제 손발을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네, 그냥 진짜 근데 뭐 좀 그냥 도망가고 싶었던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를 내가 어쩌자고 지금 여기에 와 있을까. 약간 그 아득함. 저는 4회차 정도 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이제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김초희 감독님은 그렇게 비교를 해줘 보세요. 프로듀서일 때 크랭크인과 감독일 때 크랭크인이 차이가 어떤 게 있었는지.
PD였을 때 크랭크인은 너무너무 신나죠. 오히려 준비할 때 더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예, 여러 가지 제반 사안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크랭크인이 아니라 좀 익숙해지고 해차가 4회차 지나면 저도 그만큼 현장이 좋은데 도망가고 싶은 심정은 듣고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심지어 제가 모르는 스텝들도 있고 그것이 굉장히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일을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뜩이나 제가 PD 했을 때는 워낙 그 적은 스텝 규모의 현장이었는데 제가 독립영화를 찍어도 그래도 다 모이니까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촬영부 막내는 뭐 그날 처음 본 친구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어색하고 하여튼 두려웠어요. 두려운데도 그걸 뚫고 뭔가를 하게끔 하는 그 희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담배를 항상 끊었다가 다시 피게 만드는 것도 현장인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네. 그전에는 찍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몸을 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끊어요, 담배를. 글 쓸 때도 담배를 안 피고. 근데 현장에서 그럴 때 있어요. 저 감독 좀 생각보다 등신이다. 이런 느낌 딱 올 때 있거든요. 쭉 그런 건 아니고 하루 종일 있다면 하루의 어떤 짧은 순간에 조금 등신 아닐까 이런 그런 느낌을 풍길 때가 있어요. 굉장히 동물적으로 딱 제가 느낀 그때 담배가 없으면 도저히 그래서 담배를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아까 징크스 얘기해 주셨는데 2부 차기작이 안 보여라는 그 2부 이야기를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소포모 이제 징크스를 많이들 얘기하는데 첫 번째 작품 잘 하시고 두 번째 작품 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그 징크스에 걸려서 그 덫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감독님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초반에 좀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세 분은 이제 두 번째 작품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또는 그건 나름대로 또는 이제 두 번째 작품과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두 번째 작품을 되게 빨리 그러니까 낮은 목소리 1편 때부터 발레 교집소까지는 2년마다 계속 5편을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성도 안 하고 영화를 만든 거지. 근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언제부턴가 그게 없어졌냐면 나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없어졌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 만들지 못할 바에는 안 만드는 게 낫다라는 이상한 생각도 하고 여하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계속 어떤 누구도 체크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힘든 건 그럴 때인 것 같아. 차기작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영화를 만들고 있을 땐 옆에서 하다못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만능인 조감독이라는 직군의 사람들이 괜찮으세요? 뭐 식사하셨어요? 아니면 뭐 하세요? 감독님 이것 좀 보세요. 뭐 이런 걸 해주는데 그 영화를 만들지 않는 동안은 온전하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외로움이거나 아니면 내가 나를 잘 챙기지 못하는 것이 힘든 거가 더 큰 거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손혜 감독은 이번에 부산영화제에서 차기작이 투자 지원 상 받지 않았어요? APM이라고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에 이제 트리트먼트를 냈죠. 예, 시나리오. 근데 뭐 이렇게 미팅을 갖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고 뭐 나중에 조그만 상을 주셨죠. 네. 이제 그게 차기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화로는. 네. 그렇죠. 김초희 감독님은 그래서 이제 일단 놀 거죠. 올해 남은 2달은. 예, 아니요. 또 쓸 거예요? 지금 쓸 줄 알았어요. 모니터에 1000만이라고 써붙이고 작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맞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들었어요? 감독님 직접 얘기하셨는데. 제 입으로 얘기했어요. 저 진짜 이렇게 너무 솔직해서 그때만 해도 1000만이었어요. 지금
포스트잇 뗐어요. 없어요. 공안할 땐 게 아니라 아예 뗐어요. 다 아예 뗐어요. 이거는 망상이다. 아예 떼겠지. 설마 500만 뭐 이렇게 쓰는 건 더 이상하잖아. 떼겠지. 네, 붙였거나 맞아요. 떼겠지. 처음에 쓸 때는 1000만을 붙여놓고 썼어요, 제가. 근데 실제로 1000만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 시나리오를 빨리 쓴다 이런 생각으로 붙였는데 어느 순간 저랑 계약한 회사에 제 시나리오를 읽는 그 분들이 딱 3분 계시거든요. 그분 이름들을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그게 더 낫네요. 네, 왜냐면 네, 그게 더 낫네요. 이 3명한테만 마음에 들게 쓰면 된다.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다. 다른 사람 모니터도 다 필요 없고 이 3사람만 마음에 들게 하자로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이었죠. 1000만에서 거기까지 간 거 보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네. 네. 사실 감독님은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강박에 대한 화두를 얘기하셨고, 사실 이제 차기작의 요소로 그걸 결정하는 사람의 취향이든 판단력이든 사실 그걸 하나의 허들로 얘기하셨고, 윤다미 감독은 어떠세요? 여러 다른 작업, 각색 작업도 하시고 뭐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 허들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아요? 제일 넘고 싶은 허들이? 허들은 일단은 자기 복제 안 하고 싶다랑 뭐 기왕이면 잘 만들고 싶다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고를 하게 되잖아요. 보통 많은 감독님들이. 그래서 좀 저도 이제 빨리 이제 작업을 하고 싶다. 일단은 좀 잘 또 근데 아마 두 번째 작품을 만들 때도 첫 번째랑 비슷할 것 같아요. 또 뭔가 막 땅을 파고 있고 이게 뭐 어느 정도 쌓여 있겠지만 사실은 또 똑같이 약간 후회되는 지점들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일단은 그래도 좀 빨리 좀 타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제가 약간 이런 사실은 부담이라기보다 다음 영화에 대한 이제 그냥 이야기적인 어떤 걱정을 토로하니까 그냥 홀짝홀짝처럼 홀 잘 만들었으면 짝 정도는 망해도 되고 홀은 또 좀 잘 만드는 식으로 계속 다작을 계속 필모로 쌓아가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 사실 이제 흥행이나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세 분 다 독립 영화로 데뷔를 하셨고 이제 상업 영화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독립 영화일 수도 있는데 감독님 어떠세요? 조회수, 시청률, 사실 박스오피스라는 그게 우리가 막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그동안 결심을 덜 했던 거야?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보고 뭐 안 되면 반성할 일이고 잘 되면 잘난 척 해야지 뭐 이 정도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잘 만들고 싶다 정도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런 반성은 했죠. 그러니까 난 옛날에 10가지를 해야 되는데 3가지 해놓고 되게 즐거워했었구나. 우리 일이라는 건 10가지를 다 건드려야 되는 일이지 그중에 3가지를 되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같고,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90이 넘으신 우리 아버지가 야, 내년에는 뭐 좀 들어가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막 웃더니 그럼 그 전에는 코로나 2부라서 안 됐냐? 뭐 이래서 안 통했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그런 어떤 프레셔들을 사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소설을 쓰는 작가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계속 써야 한다는 강박. 근데 이제 우리는 시나리오까지는 똑같은 거고 그 다음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그 다음이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런 프레셔들을 건강하게 잘 되든 안 되든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도움들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감독 조합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이번에 영화 뭐 감독 주간 같은 어찌됐건 만나면 뭐 수다를 떨던 아니면 서로 째려보던 아니면 서로 웃던 뭔가 그게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이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막 잘 되고 싶다, 그러니까 흥행하고 싶다라든가 시청률이라든가 뭐 이런 고민을 해왔을 때 그게 고민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나? 근데 이제 자기 검열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이 필터가 좀 쌓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운명은 사실 관객들이 결정하고 참 알 수가 없는데 만들어지려면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소설이나 무용이나 춤이나 이렇게 개인 예술처럼 끝나면 그거는 결과를 예측하기 참 어려운데 영화는 일단 이 결과가 무조건 뭔가 어느 정도가 보장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결정이 된다라는 어떤 시스템, 상업용의 시스템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그 변수나 원칙을 잘 모르지만 그거가 없으면 뭔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으로 자기 검열을 계속하고 많은 감독님들이 그런 거로 힘들어하니까 이제 거기서 감독님들 집단 우울증을 저희가 좀 많이 발견할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이나 이제 황동혁 감독님의 오징어 게임처럼 아주 좋은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영화를 봤을 때 기꺼이 또 값이 기쁘게 박수를 쳐주는데 이제 돌아서서 집에 가면은 이제 가족들이 그 감독을 보는 시선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이제 이런 이제 시선들의 이제 질문들이 아마 느껴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히트친 감독들은 한국에서 뭐 영화를 못 만들게 하는 법을 한번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우울증 치료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 어차피 잘 됐으니까 헐리우드에 사란 말이야. 네? 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손흥민 선수가 국내 프로축구에서 지금 뛰겠다 그러면 되게 당혹스러울 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룰을 정해서 어느 정도의 국제적인 성공을 하면 한국에 못 돌아오게 하는 일종의 그 오징어 게임을 해보는 거지. 제가 오징어 게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역시 흥행하고 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게 그 보도 자료에 이제 약간 충무로 영화제 그 보도 자료가 제 이름을 검색해 보잖아요. 감독님들 자주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 기사가 떴는데 이게 감독에 의한 감독을 위한 어쨌든 영화제잖아요. 근데 그 보도 자료에 다른 감독님들은 다 앞에 예를 들어서 남매의 여름밤 윤단비 감독 이렇게 여기 이제 출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징어 게임의 콘티 작가 임선의 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69세가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치사한데? 되게 상처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웃었어요. 웃었는데 이제 그거를 담비 감독님한테 공유를 해서 역시 흥행을 하고 봐야 돼.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제가 오징어 게임 덕을 요즘 조금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가 이 어깨에 요즘에 아이가 가끔 이제 지금 휴대폰 키즈폰이 있거든요. 하루에 한 3번 전화가 와요. 애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는다는 거지. 엄마가 오징어 게임의 스토리보드 작가라는 거를.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를 바꿔주는 거예요. 제 입으로 들어야 이제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69세 감독 이거 먹어. 그냥 오징어 게임 스텝으로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거 박수 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박수 칠 일이에요? 이거 보도자료랑 다른 게 뭐가 감사해요. 있나요? 진짜.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기생충과 이제 오징어 게임이 이제 감독조합의 감독님들이기도 하고 이제 세계적으로 큰 화두인데 영화와 이제 OTT의 어떤 맞대결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숨을 거둘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 1년 내내 2년째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영화가 죽지 않는다라고 봉준호 감독이 영화제 가서 계속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 전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이게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어디냐의 문제이지 그것이 이를테면 영화라는 것이 없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저는 영화관이 주는 어떤 것 중에 절대로 개인이 볼 때는 느낄 수 없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공통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하는 소리를 함께 듣는 것 또는 함께 웃는 것 함께 울거나 혹은 나 혼자 울 때 옆 사람이 안 우는 걸 의아해하며 계속 우는 것 이런 공통의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그것이 극장의 가장 거대한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의 사람이 동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다른 생각을 하며 같은 감정을 갖기도 하고 다른 감정을 갖기도 하는 전 그것이 죽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그리운 우리 마음속에 공통의 경험이라는 어떤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란 DNA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양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시는 1000만 영화는 안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애초에 뭐 나랑 상관없는 건 얘기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1000만 영화가 안 나오는 게.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극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그것이 어떤 산업 형태를 가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드라마냐 영화냐의 문제는 오히려 보여지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쓸 때의 방식의 문제잖아요. 내가 긴 얘기를 나눠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2시간 안에 끝나는 얘기를 쓸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각자 가는 거고 다만 감독조합이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결국 필연적으로 그 영화 드라마가 함께 그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건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영화가 왜 끝내주는 예술 형식이냐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정확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보는 사람마다 그냥 각자 알아서 생각하니까 그 주관적 경험이 특별하긴 한데 공연만 해도 이제 위치가 다 달라서 보여지는 각도가 다 다르는데 영화는 이제 똑같은 각도로 공통의 경험을 동시에 겪는 그 주관성과 객관성이 합쳐진 영화만의 고유한 경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정말 영화가 우리가 못 잊게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영화의 정의가 뭐냐라는 이제 질문에 법적 정의를 한번 볼까요? 사실 인용을 영화가 정의를 보면은 저 뒤에 있네요. 영화란 2015년 5월 18일에 개정됐는데요.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 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사실 저기 상영관과 시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상영을 해야만 영화라는 개념이 있어서 저 개정은 아마 디지털 매체라는 이제 파일도 된다라는 맥락인데 여전히 이제 상영관으로 사실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개정안을 누가 내긴 냈더라고요. 극장 아닌 공간까지도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이제 개념은 좀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슬슬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3부? 3부 제목이 전 정말 신기한 제목이긴 해요. 영화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굳이 영화가 그래야 될 이유는 없죠.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그 제목을 바탕으로 그 관객석에 그 CMR 수상자들, 더 CMR 수상자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앞쪽에 앉아 계세요. 그 잠깐 제가 할까요? 소개를. 올해 작품상을 수상한 창문 너머의 강지숙 감독님. 네. 올해 감독상 어떤 애와 다른 애 그리고 레이의 이영경 감독님. 올해의 각본상 목화 토금수의 박서원 감독님. 그리고 올해의 편집상 오배송의 곽재혁 감독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 3부 영화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해요. 나에게 영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초능력 하나가 생긴다면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냐? 네, 영상 자료가 있나요? 없는 것 같죠? 돼요? 그러면 김초희 감독님 어떠세요? 저는 그냥 초능력이 있다면 시나리오대로 다 찍혀서 크랭크업 날로 제가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엔 넘겨볼까요? 강지숙 감독님 이번 작품상 받으셨는데 어떠세요? 초능력 하나 있다면? 초능력이 있다면 이거를 편집실에 가서 버릴지 안 버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영경 감독님? 저는 시간을 멈추는 초능력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시간이 가면은 또 돈이 나가고 또 그러면 못 찍으니까 시간을 멈춰서 계속 내가 원하는 그게 나올 때까지 이제 찍는 거죠. 시간이 멈추면 그 사물도 안 움직여서 못 찍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시간은 가고 이제 그 초능력이니까 제 시간 그 영화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지. 시간은 흘러가는데 모든 스태프들이 현혹당하는 거야. 아직 5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아직 5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무한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초능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소원 감독님은요? 저는 투명 인간이요. 네? 투명 인간. 감독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아니 제가 너무 창피하거나 아. 멘탈이 깨졌을 때 그 잠깐. 네. 예, 그러면 우리 곽재혁 감독님은요? 마인드 컨트롤 같은. 너는 지금 불만이 없다. 내 말에 따른다 뭐 이런 느낌. 스텝 조정. 스텝 조정. 예. 야, 그 빌런의 세계가 여기 있었네요. 예. 감독님 어떠세요? 저는 일단 영화 현장에선 필요 없고요. 투자 캐스팅 때 거나 개봉날 관객들을 지금 홀릴 수 있는. 현장에서는 나 괜찮아. 뭐 고통을 겪으라면 겪고 욕 먹으라면 먹고 창피하라면 창피할게. 근데 투자 캐스팅 날이랑 딱 결정되는 날이랑 그 다음에 개봉날 그때 초능력이 필요하죠. 초능력은.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 캐스팅이라는 것도 개봉이라는 것도 내가 뭘 뭐 이를테면 막 지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지구인들이 내 영화를 볼 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초능력인 것 같아. 그래서 현장에선 됐어요. 네. 그냥 고통은 즐길게요. 네. 감독님 말씀이 맞네요. 아차 나도 저거 할래요. 예, 저한테로 오세요. 네, 저한테로 그쪽, 오세요. 네, 저쪽으로 붙겠습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게 뭐 지금 말씀하셨던 거 조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구나. 막 단편 감독님 더 힘드시죠? 그리고 독립영화 지금 이제 표준계약이 이제 완전 시행이 와서 많이들 지금 이제 그러면 표준계약이 단편 영화에도 시행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예외 없이 모든 독립영화도 지금 이제 해야 돼서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죠. 이제 옛날 예산으로 옛날 회차 방식으로는 지금 독립영화 이렇게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렇대요? 사실 유예 기간이 이제 다 지났죠. 이제 내년 초부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내년 초부터요?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뭐 하나 찍어야 되는데 그럼? 감독님 준비하고 계신 거 있죠? 단편 영화요? 그거 올해 찍어요? 올해 찍어야겠다. 그럼 골치 아프니까. 제목 아니, 들었는데 정말 웃겨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 질까면. 이제 사실은 근데 이제 저예산 영화라든가 또는 단편 영화라든가 일단 학생 영화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 계산을 할 것인가와 어떤 스텝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뭔가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지는 것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그 스텝들이 등급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저예산일 때는 그 뭐 촬영부나 조명부나 아니면 미술팀이나 이렇게 경력이 좀 그러니까 이 등급이라는 게 경력으로 결정이 나는 거니까 10작품을 했느냐 100작품을 했느냐 이제 작품을 하고 싶으냐의 차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받는 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예산의 경우에 그럼 우리 신인끼리 한번 모여봐요. 뭐 이러면서 하게 하거나 근데 아직까지 그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나 고용 구조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는데 까지가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야지만 되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야 단편 영화 독립 영화는 표준계약 못해 그건 불가능한 얘기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고 하는 것도 옛날 사람 얘기이기 때문에 빨리 뭔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선언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냐가 중요하고 또 그 지원 사업들도 이제 예전처럼 그 형식적인 지원 말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단편 만들면서 감독님들 가장 협업하거나 소통하기 어렵다고 느낀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강지숙 감독님부터 좀 여쭤보면. 협업하면서 협업하거나 소통하기 되게 어렵다. 영화를 만드는 전 과정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다. 기술 스태프분들이랑 협업을 할 때가 좀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촬영, 조명, 뭐 동시 녹음. 네네. 어떤 거요? 구체적으로? 약간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출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편수나 이제 그런 면에서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기술 스태프분들에 비해서 또 경험의 스펙트럼도 좀 차이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제가 갖고 있는 능력치를 좀 이렇게 증명해야 하는 상황들도 계속 직면하게 되고 그런 데서 좀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네.
예, 그 이현경 감독님은 저는 제일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제가 만든 영화가 뭐 이렇게 성과가 아예 안 나면은 좀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제 촬영 감독님은 사실 이번에 여기 이 충무로에 온 영화로는 페이를 아예 안 주고 이제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친구니까 가능했던 일이고 또 이거 돈이 너무 없다 안 되겠다 해서 친구 중에 또 직장인이 있는데 이제 반차를 쓰고 나와가지고 이제 붐을 또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뭐라 그래야 될까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스텝 다른 스텝들 그러니까 촬영팀 혹은 뭐 조명팀 뭐 또 많잖아요, 되게. 근데 이제 연락이 없으면은 망한 영화를 만들었나 이렇게 내 욕심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그게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예, 박수원 감독님.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배우분한테 연기 디렉팅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질문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예. 아니, 이번 영화에서 그 사주를 보는 역할이 있는데 그분이 영화 중간에 사주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약간 암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촬영 전에 제가 직접 뵙고 사주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근데 그분이 따로 종교가 있어가지고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셔서 저도 이해시키기 힘들고 그분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게 진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이거는 단편 영화인데 그 자체가 네. 영화감인데. 그러니까 지금? 곽재혁 감독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피디님이랑 얘기할 때 뭐 씬 하나가 막 15분에 다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쪼임을 당한다든지, 네, 그럴 때 이제 더 찍고 싶은데 뭐 안 되는데 싶을 때 피디님이랑 좀 얘기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PD 역할 많이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저런 감독의 상충되는 사실 지점이 크죠, 감독과 PD는. 네, 굉장히 다른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좋은 PD들도 있으니까 저같이. 저는 감독이 PD의 프로듀서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네요. 네. 부족한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PD였을 때도 저는. 그냥 저만 감독으로 좋아했지. 와보니까 어디가 더 자리가 좀 편하세요? 행복하고 더? 저요? 네. 저는 뭐, 감독이 더 좋죠. 훨씬. 이렇게 네. 뭔가 시간이나 여러 가지 압박에 어쨌든 쫓기고 맨날. 네. 그러니까 힘은 감독이 훨씬 더 드는 것 같아요. 근데 PD였을 때 그 항상 뭐라고 해야 되나 저의 고충 그런 거 보면 감독도 외롭고 PD도 외로운 건데 사실 PD였을 때도 되게 외로웠거든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도 몰라준다 아무도. 아니 근데 저라는 사람이 그런가 봐요. 네. 김초희가 외로운 걸로 합시다. 네, 네. 그러네. 네. 그 마지막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사실 이 영화제가 이제 로고가 뭐 저 놀이터의 놀이공원 회전목마 느낌도 있고 감독의 놀이터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요. 영화 만들지 않을 때 혹은 영화 만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좀 편하게 놀 수 있는 어떤 시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놀이터라는 개념을 찾아봤는데 영화를 안 만들 때 우리는 이제 다른 놀이터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어떠세요? 임다미 감독님? 대부분 안 만드는 시절이 더 길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제 요새 가장 큰 고민이고 좀 오래전부터 이제 고민이었는데 이제 제가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뭐 이런 게 어쨌든 다 언젠가의 창작으로 막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계속 고민이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어떤 상담하시는 이제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이 자기 전에 책이나 영화 이런 거 절대 보지 말고 사자성어를 따라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놀이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가 있죠? 저 오히려 이거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일 사실 궁금해요. 예상치 못했던 사자성어라는 탈출구를. 네. 네. 저는 연애를 하겠습니다. 영화를 안 합니다. 그게 제일 재밌고 좋은 거 같고 영화 때문에 포기한 게 있다면 전 연애밖에 없어서 예, 사랑을 하겠습니다. 전. 네. 임상희 감독님. 저는 지금 어쨌든 아이가 있기 때문에 8살 없었다면 요 얘기 하고 싶죠. 아마 또요? 저도 네. 뭐 나름 금사빠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영화 준비를 안 하면 오히려 이게 아이한테 매여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계속 이게 신경이 쓰이는 애잖아요. 이렇게 제가 뭘 잘하는 건 없어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아이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놀이인데 영화가 아니라면 호캉스. 아이가 근데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걸 알고 자기가 뭐 돈을 유튜버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초딩들이 다 유튜버가 되고 싶대. 유튜버가 돼서 그럼 왜?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그래서 왜? 뭐 하려고 했더니 엄마 호캉스 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얼마나 애 앞에서 돈 없다고 뭐라 그랬으면 애가 그러겠니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사주를 보러 갔는데 아들이 그렇게 효자래요. 그래서 저도 잘해야 되겠어요 이제. 자꾸 구질구질한 얘기만 하게 돼. 네, 쉬고 싶습니다. 네, 그 많은 얘기 잘 들어봤는데요. 그 9일 동안 충무로영화제 감독 주간 단편 감독님들 포함해서 또 관객으로서 혹은 또 큐레이터로서 이렇게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한번 소감 한 말씀씩 듣고요.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편 감독님들 한번 네 수상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인데요.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충무로 영화제에 초청이 되어서 되게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상영도 하고 관객분들도 만나고 또 너무 감사하게 응원도 받아서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네,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심사위원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감독님들 제가 너무 다 존경하는데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단편 주간만 좀 한정지어서 말씀드리자면 구석구석 저희 좀 후배들을 위한 좀 사랑이 느껴지는 선배님들의 사랑이 느껴지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약간 시상식 같은 경우, 콘서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황송해서 약간 무릎 꿇고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상이 2개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틀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재미가 없었거든 앞에 게. 그러니까 감독들이 제일 뭐가 문제냐면 자기들이 하는 농담을 사람들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지 사실은.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말을 했을 때 재밌는 사람은 그 장항준 감독, 복만대 감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되게 위트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런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영화에 쓰시고요. 예, 토크엔 쓰지 마시고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5% 영화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올해도 사실 4단계 클라이막스에서 영화제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고 당연히 오프라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작년에 한 멘트가 내년엔 다르겠죠 했는데 다르지 않은 걸 보면 내년을
함부로 참 내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겸허하게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브라이언이 좀 돼서 조금 더 눈을 마주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특히 단편 감독님들이 관객들과 직접 자기 영화를 보고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때가 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영화제가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끝까지 이 영화제에서 영화들을 봐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직접 극장에 오셔서 이 보석 같은 단편 영화들과 올해 영화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연애를 하시던 뭘 하시던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작품 뭘 또 영화제에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신 분들 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전에는 체육관이었는데 진짜로 현실 체육관이었는데 코로나라서 요새 그 놀이터를 못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수영장, 요즘은 바다. 캠핑 가는 거 좋아해요. 조용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거.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합니다. 가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산책. 소소한 디자인 용품샵. 집인 것 같아요. 집에서 저는 뭘 하는 걸 좋아해서. 집. 그냥 집안을 돌아다닌다 보면 되죠. 그냥 계속 돌아다녀. 집에서 청소하는 거 좋아하고요. 네, 이상하게 청소하면 힐링이 되더라고요. 집안 소파. 넷플릭스?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보는 걸 사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영화든 책이든 그림이든 그림이든. DVD 책, 잡지 이런 것들을 요즘 중고나라에 팔고 있습니다. 쏠쏠합니다. 한해 한글 아닌가? 만화, 시트콤, 식물, 수영, 운동, 강아지, 끝! 수고 많으십니다. 휴대폰이요. 휴대폰. 인터넷, 와이파이. 안상훈 감독님. 다시 돌아올 순 없겠지만 인사는 하고 갈게요. 안녕. 컷. 2, 3.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다음 거 준비할게요.